지금부터 제3회 아이페즈 혁신성장 플랫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직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일어나서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DSE 강영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동도 권영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이리스 코리아 송순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너트론 오학성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TOK 첨단 재료 김기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스코 임상순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이오 에피스 이창욱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옆에 공정인 전무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임용주 프로님 참석하셨습니다. DM바이오 성윤기 선임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도 애니파크 한재준 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 박인서 상공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TP 이준섭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김용창 대학협력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생산기술원 권몽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수 송도 경영자협의회 김종우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철호구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장 신정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청에서는 이원재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권 투자유치 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원 투자유치 기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님, 김현주 신성정 산업유치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기업명만 호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신, 만도 브로제, 아이센스, 유진로봇, 캠시스, TK 첨단산업 재료는 현장과 온라인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토비스, 항공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셀트리온, 얀센 백신, 특허법인 아이더스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환영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이원재 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우리 혁신성장 플랫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 또 박인서 부회장님, 또 유관기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로 저희가 이제 장소를 크게 마련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월 달에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혁신성장 플랫폼 회의를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또 지난 6월 달에 또 기업인과 또 우리 대학 관계자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에 기업 직원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또 자리도 갖고 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자리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저희들이 만남과 소통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저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또 협력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패즈에는 어떤 탄탄한 산업 생태계, 또 협력 체계, 또 네트워킹이 구축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 여러분들 또 더욱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또 더 커다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패즈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 여러분 또 유관기관과 함께 또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우리 경제청에서 그동안 한 일, 또 아이패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개가 좀 있을 텐데요.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아이패즈 인구가 드디어 40만을 넘었었습니다. 우리 아이패즈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K-바이오랩 허브의 후보지로서 우리 송도가 선정이 됐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또 많은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이 또 송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도 신항에 그 저온 복합 물류센터가 아마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게 아마 영하 80도까지 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뭐 바이오를 비롯해서 우리 이 송도의 어떤 그 물류 인프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은 땅이 11공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기반 시설 공사가 금년 7월부터 착수를 해서 2024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더 많은 산업용지 또 연구용지들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이 송도에서 계신 기업들께서 더욱더 성장을 하시고 또 확장 투자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유관되는 기업들끼리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같이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더 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이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인하대 김종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또 이어서 우리 초록우산 재단에서 우리 신보부장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그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청의 기획정책과장으로부터 우리 경제청의 주요 성과하고 비전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경제과장 김소원입니다. 오늘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에 입주하신 그 관계자분, 투자 기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천경제자유구의 그 사업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자료 열어주세요. 예, 먼저 이제 인천경제 자유구역을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그 경제혁신이 설립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관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이번에 이제 지난 6월 달에 개정이 되고, 이번 이제 9월 16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정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경제자유구역 비전 이 선포가 2030 비전이 발표됐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때 내용이 이제,
경제자유 그 여자유치 개발 투자유치에 관련된 개발 사업과 이제 투자유치 사업이 주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혁신 성장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은 정책과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만 경제자유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그 사항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혁신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선정 사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핵심 전략 사업은 지역 기반 시설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중증 유치 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국내 산업에 대해서 핵심 산업 선정으로 산업으로 선정만 되면은 투자 인센티브를 팔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는데 사실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혜택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종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격증의 업무 범위에도 이제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지원 부분하고 산학년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 기술 기업 사업이 이제 경제체험 사업의 이제 업무 범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경제자유의 기본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정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주 인구는 4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사업자는 3,270개로 되어 있고요. 경제자유 면적은 이제 8만 6,334만 평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3,700만 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영종도 지역이 경제자유 해제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변동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숫자로 보는 경제자유 성과인데요. 2003년부터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외국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개선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외투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 기업 그다음에 국제 기구라는 외국 대학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변화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입주 기업은 11배가 증가됐고요. 국제 기구는 장쪽이 없었는데 14개소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교도 지금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경제자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크게,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제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와 신성장 산업 도시, 서비스 산업 허브, 살고식 매력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별도 구축인데요. 지구별로 특성 있는 업무단지 개발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상호 연결을 시키는 게 또 그런 우리가 업무가 되겠고요. 송도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 개발 활성화 전략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영종도는 인천공항 경제권 협의회를 지금 20년 7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라는 국제업무단지 이제 1차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분 사업자도 이제 공모를 내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통합센터도 지금 개수가 되어 있고요. 인재 개발은 하고 그다음에 전략 문포사도 지금 완공되었거나 지금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는 청라국제업무단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면적은 8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느려가지고요. 예, 8만 4,000평에 이렇게 조감도와 같이 진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교육 연구개발 거점 글로벌 비즈도시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가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협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산학협력법이 개정돼 가지고 20년 9월달에 개정돼 가지고 산학협력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주립대가 산학협력대 설립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켄트 유타대단
같은 경우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책 연구기관하고 민간 연구소도 해외 연구기관도 이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스탠포드 연구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개소가 되었고요. 연세 사이언 파크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송도 컨벤시아를 지금 확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지정을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연계한 그 국제회의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을산업을 하기 위한 국제 여건은 상당히 많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지금 현재 총 14개가 지금 국제기구에 상주해 있고 지금 GCF 타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그 GTS-B 송도역하고 한성센터가 이제 20년 10월 달에 이제 구축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3역교도 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10월 됐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제2가 순환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도 인천 도시도 이제 달빛축제공원역이 개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응답형 그 교통체계도 도입이 됐습니다. 영종하고 송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서울 7호선 청라인장도 지금 현재 27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트램하고 영종 트램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GTS-B 한성센터가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나중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제3연육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 연장 4.67km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하고 세 개의 대교가 연결되는데, 지금 이제 3개 다리 중에서 그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는 것은 유일하게 제3연육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종도와 청라의 그 획기적인 발전이 아마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송도 영종 트램 계획입니다. 현재 그 송도는 이제 68공구로 해가지고 내부 순환되는 거고요. 한쪽으로는 또 다시 이제 11공구로 해가지고 순환이 되는 내부 순환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 트램도 여기 영종도 나루터에서 아주 공항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트램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바이오 공정 인력센터 유치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센터 신축이 이제 21년 23살 될 거고요. 연간 2,000여 명의 이제 세계 수준의 바이오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바이오의 후보도 이제 21년 7월 달에 이제, 시민들의 열망과 함께 유치가 됐고요. 그래서 바이오 창업 기업이 이제 실험하고 연구부터 임상 실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세문의사 병원도 지금 추진 협약을 해가 800병상 인마인 종합병원도 건립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도 이제 기존 92만 평방미터인데 200만 킬로미터로 이제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산업시설 위주고 여기는 연구단지 중심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51개인데요. 앞으로 이제 700개 이상, 고용도 한 2만 명 이상, 그리고 생산시설도 이제 한 100만 리터 이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도시로는 R&D라든지 임상, 생산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를 이제 할 수 있는 최적의 이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 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략별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바자재 수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K-바이오 육성을 위한 인프라 육성이라든지 이노베이션 기반의 생생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의 추진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첨단기술 융복합 허브인데요. 송도는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하는 거고, 영종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는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로 로봇연도 사업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혁신신단 스타트업 벤처 도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천 송도에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형 실편리로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협력 사업으로는 인천이 전국 최초로 구축을 하게 된 사업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77개사가 지금 이제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11개사와 이제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입주 기업 분들에 대한 뭐 AI 실증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지원 네, 화면이 잠시 꺼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좀 복구해 주세요. 네, 됐어요. 예, 스타트업 파크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공공 주도형으로 지금 현재 해가지고 이제 입주 기업이 40개서 들어있고요. 그다음 민간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37개 해가 77개 입주 기업이 지금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협력 기관으로가 육성 뭐 연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인하대, 인천대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대학 6개가 들어와 있고요. 엑셀레이터 10개, 6개가 컨소시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복합물류 클러스터 네, 산학역 산업 생태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해가지고 이제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플랫폼 이 장소가 이제 입주기업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도 이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역 산업단 연계 조달 박람회도 이제 올해 8월 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북한 물류 클러스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는데요. 인천은 그 LNG 가스 기지가 있어가지고 LNG 가스 기지에서 발생하는 그 냉열이 있습니다. 그게 영하 162도까지 이제 그 LNG 액화 천연가스를 기화로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냉열인데 그 냉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신항 콜드체인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EMP 벨스탁 콜드체인 지원 복합 물류센터가 이번에 유치돼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종공항 경제권 글로벌전자 상거래 물류센터도 이제 DHL 코리아 화물터미널 정축된 바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도 개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 안에는 크루즈 터미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다 그러면 아마 이게 송도 지역이 아마 그 크루즈 터미널 여객들하고 합쳐서 엄청난 관광지, 북한 물류 역량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합 리조트 그 관광벨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개념 복합 리조트로 이제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파라다이스 시티가 지금 개장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산시티 복합 리조트가 이제 올해 좀 추진되어 있고, 인스파이어도 23년도에 지금 추진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시티 타워도 지금 착공이 됐고요. 그 다음 용류 무유 지역도 이제 용류 오선배라든지 무유 LP라는 부분이 지금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S B 노선 부분도 이제,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GTS 한승역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박물관과 연계한 엔터테인먼트 유치, 그리고 야간 경관 조망 사업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조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미란시티 복합 리조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인스파이어 이제 복합 리조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라시티 타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용융 우회지역 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부가 최진 쇼핑 허브 패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스타필드 청라가 이제 착공이 20년 7월 달에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형지 송도 패션 복합센터가 21년 9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해양 친수 기반의 이제 그 워터프런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친수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품격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단계 그 109가 22년 상반기에 이제 준공될 예정이고요. 이제 2단계는 내년도 24년도에 이제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둘레길도 지금 이제 조성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경 시사이드 파크도 지금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경 청라 호수공원도 커넬 외에도 지금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워터프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쪽이, 앞쪽에 있는 부분은 1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2단계 사업은 제 앞에 이제 암도 위주로 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저 끝부분이 이제, 수로 부분이 이제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이 18년도에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개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도 이제 23년 착공해가지고 25년도에 이제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도시통합운영센터도 지금 이제 3층하고 4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 1109에도 기반시설 관로 사업들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 모델 사업을 국내외로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요. 10여 개,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송도하고 영종하고 청라에서 이제 2007년부터 계속 관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자체에도 이제 플랫폼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갖다가 4개국 했고요. 그다음 기술 협력도 7개국 했습니다. 뭐 보면 남미라든지 동남아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그런 뉴딜인데요. 철새가 이제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11연구에도 대체 섭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CF라든지 GGI 등 연계해서 국제적 유치 활동, 그런 사업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재난 닿았을 때 보건성이 강한 도시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의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인구, 외국인 네트 금액, 국제기구, 국외국당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중에 2030년대는 인천 경제자유의 갈목하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렇게 경제자유에 대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 경제청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과 함께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소개가 좀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요. 우리 또 기업들이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서요. 예, 설명은 김춘경 초록우산 재단 인천지역본부 김춘경 팀장으로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의 김춘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로 띄워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2018년부터 아이패즈를 통해서 저희 아이패즈 후원사들과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공부방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주제와도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ESG 경영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면이 여러분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유인물 좀 준비해 뒀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받으셔서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1948년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을 돕는 사업부터 70년대에는 불우한 아동들 결연하는 사업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진행하기도 하였고요. 90년도에는 KBS 리퀘스트 통해서 저희가 화나 아동들 지원하는 사업들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74년 동안 국내에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왔고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아동복지의 역사를 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화면이 조금 많이 깨지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인천 지역 본부를 통해서 인천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이패즈와 함께하는 행복한 공부방 사업입니다. 이 행복한 공부방 사업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 특히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고 잠을 자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공부방을 저희가 개보수하여서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아이들의 어떤 꿈을 키워간다는, 미래 세대를 지원한다는 어떤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그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들로 지원한다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2018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7개의 기업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희 바이오에피스, 얀센 백신, 캠시스,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3년 동안 저희가 1억 5,100만 원의 후원금을 후원해 주셨고, 이 후원금을 통해서 30가정의 아이들의 공부방을 개보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공부방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사진인데요. 아이들 굉장히 춥고 어둡고 곰팡이가 있었고 습하고 이러한 공간들이 저희가 따뜻한 공간이 되고 쾌적한 공간이 되고 밝은 조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도 제공을 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편지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아동은 책상이 없었던 아동인데 공부할 때 허리를 구부리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사업에 지정이 돼서 공부방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정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저희 쪽에 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적도 전교권으로 진입했다는 그러한 어떤 소식들도 저희 쪽에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사연 보면 집에 베란다에 곰팡이가 많고 집이 굉장히 어둡고, 내용에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고친다는 거는 꿈도 못 꿨었는데, 그래서 집이 너무 어둡고 습해서 공부할 마음도 안 났었는데 공부방이 개보수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또 보내주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시켜드리진 못했지만, 한 아동은 공부방을 이렇게 고치고 나서 친구를 처음 집으로 초대했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방이 예뻐져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를 초대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방 사업은 아동들의 어떠한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된 어떤 환경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관점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단열 부분이라든지 창호 부분이라든지 조명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어가는 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이러한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이 굉장히 많은 이슈고 관심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ESG 경영 기반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자체도 단순히 아동들의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ESG 경영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그리고 윤리경영이라는 저 세 개의 약어 ESG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이 ESG는 환경보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 그 다음에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들을 가져가는 윤리경영 측면에서의 어떤 기업의 전반의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엔에서는 이미 유엔 책임 투자 원칙에 의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미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올해 1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시가총액 2조 이상의 기업들은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2030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모든 상장사가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어떤 비재무적인 지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ESG,
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의 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을 투자하겠다는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ESG 경영 기반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올해도 다양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행복한 공부방 지원 사업, 그리고 그린스쿨 존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아이들의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린 업사이클이라는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복한 공부방 사업인데요.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탄소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들로의 사업 방향성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 그린 스쿨존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 창의인재교육과와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와 학교 외부에 그린존을 설치하여서 아이들의 환경들을 좀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아래쪽에 사진 보시면 왼쪽 사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올해 이제 저희 인천에 있는 능어대 중학교 안에 실내에 실내 숲을 조성했던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업은 실외에 이제 학교 숲을 조성했던 2019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서구에 있는 당하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학교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의 환경에 미세먼지의 부분들도 좀 해결하는 어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올해 초에 1월 달에 경인일보에 지면에 났던 기사인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도 학교 숲을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 굉장히 주요 사업으로 해서 저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의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광역시 공원 조성과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지역사회 자체에 어떤 친환경적인 환경들을 조성하고 숲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이 사업도 저희가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구에 있는 문점공원에 포스코 에너지와 함께 저희가 도시 숲을 구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업사이클링 놀이터인데요. 이 놀이터를 만드는 데 구성된 모든 제품들이 폐타이어와 폐비닐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 놀이터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나무 한 그루가 연간 탄소 5kg 이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어떤 사업과 이런 사회공헌의 활동들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플라스틱 컵 사용하는 게 33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재활용되는 비율이 5%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세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지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 컵이 깨끗하게 세척이 될 경우에는 전체 70%까지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직원들과 함께 기업 내부에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 수거함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을 회수해서 이것들을 다시 세척하고 그것들을 다시 원재료화 시켜서 그 원재료화된 것들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또 제품들을 생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말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인형 등을 제작하여서 그것들을 다시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인천공항공사하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아이들에게 지원을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기업 안에서도 임직원들이 함께 이런 환경보호에 대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함께 제고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부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알페주 혼사님들하고 같이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ESG 경영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이패즈를 통해서 저희 초록우산과 함께 이런 사회공헌 활동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그냥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1부 순서는 마치고요. 예. 2부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2부는 우리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잠깐 쉬실 시간을 좀 드릴까 어떻게 할까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하대 김종대 교수님이 오늘 강의를 하실 건데요. ESG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해 주실 김종대 교수님을 앞으로 나가시죠. 그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조지 워싱턴에서 경영대 박사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계시고 또 인하대학교 지속가능 경영연구소 ESG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예,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분위기가. 보통은 제가 기업 요즘 이제 C-레벨 내지는 임원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가면 대체로 조금 이렇게 줄지어 서 있고 좀 약간 관료적인 느낌이 나는데도 꽤 많아요. 앉아 있는 데가. 기업마다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걸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LG, SK, 삼성 뭐 이렇게 쭉 계열별로 조금씩 달라요. 포스코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스크를 끼면 이 김이 서려서 사실 못 하거든요. 근데 괜찮을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2차 접종 마치고 2주 다 지났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이거 끼고 하면 김이 서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좀 벗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시간 10분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 파일 갖고 온 게 정확하게 1시간짜리로 딱 맞춰서 내내 강의를 하고 있는 파일이라서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제가 가능하면 40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이내. 예, 마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하고요. 고맙게도 질문을 안 하면 그냥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ESG 관련돼서 저는 이제 뭐 개념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C-레벨에 계신 분도 많고 할 텐데 필요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 이 중에 많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 PPT 올렸나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하대 물론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도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장도 했었고, 뭐 인천이 제 그냥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제주도도 가고 뭐 경상도도 가고 뭐 서울 시내 온 기업을 돌아다니는데 인천을 단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제청에 정말 중요한 기업들도 많이 계시고 사업도 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침에 집에서 8시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와가지고 전철 타고 지금 여기 도착한 거거든요. 열심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뭔지는 아시죠? 그죠? 약자가 ESG니까 환경사회 가버넌스라고 하죠.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 근데 이게 정말 설명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용어는 투자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전략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략 짜고 경영할 때는 사실은 ESG 경영이란 말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고 그냥 지속가능 경영이에요. 근데 기업이 지속가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지금 조금 전에 2개를 봤는데 하나는 SK이노베이션의 그 물적 분할이 한 5분 전에 승인이 났다는 거, 주총 통과됐다는 거. 왜 제가 그런 걸 잘 아느냐 하면은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또 보니까 제가 글로벌 제약사 중에 모더나가 시가총액이 3위로 올랐었더라고요. 3위. 파이자, 머크 다음에 모더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는
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모두 다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인류에게 불행일지 모르지만 정말 큰 행운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우리 삶과 기업의 이 생태계를 확실히 정리를 해 주었다. 확실히 정리를 해 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좀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블랙락의 랠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1경원을 운영하거든요. 자산 운용 규모가 1경원입니다. 1경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어지간한 대기업의 지분을 엄청 갖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대기업에.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따라 하는데 제가 항상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가서 얘기하는 게 그 별거 아니니까 그냥 호들갑 떨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ESG는 무지하게 유행어가 돼 있는데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 시각이에요.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갖고 안 될 것 같거든. 그 투자자들만 몰랐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건데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절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환경과 사회 성과가 좋은지 보자. 그리고 본래 지배구조가 좋은지는 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였으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ESG라고 해서 요걸 평가해서 좋으면 포트폴리오에 많이 주워 담고 성적이 나쁘면 포트폴리오에서 그냥 줄이자 이거예요. 그냥 간단히.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쓰는 전략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ESG 통합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ESG가 좋은 걸 사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 그럽니다.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 전혀 사지 않는 거죠. 그걸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 그러는데 오래됐죠. 한 200년 됐습니다. 그 전략은. 예를 들면은 마약, 도박, 무기, 알코올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는 본래 종교적인 유래에서 시작된 투자인데요. 지금은 그게 뭐겠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술 만드는 회사라고 투자 안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술인데, 그죠? 요즘은 뭐겠어요? 지금 이제 이 레리 핑크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겠다. 뭐에 대해서만 하겠다? 대표적으로 화석 연료입니다. 석탄 발전. 그래서 앞으로는 석탄 발전에 관련된 기업의 주식과 채권은 안 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하는 수없이 많은 말 중에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업을 요걸 평가하겠다. 키워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기후변화겠죠. 하나는 당연히 기후변화, 환경 쪽에. 그리고 사회 쪽에는 많지만 키워드가 생소하실 겁니다. DEI라고 부릅니다. DEI 또는 DNI라고 부르기도 해요. D는 다이버시티입니다. 다양성. I는 인클루전입니다. 포용성.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평가해가지고 사회 평가 점수 중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뭔지 대충 감은 오시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환경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너무나 열악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70%까지 늘어가지고 2050년에 넷제로 한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죠. 신문 보셨죠? 어제 났나요? 그걸 또 30년까지 35%가 아니라 40%까지 올리겠다. 문 대통령이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시죠? 그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정하고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서 정하는 것 같죠?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가 못 정합니다. 미국이 다 뒤에서 마쿠에서 다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 관계에 있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30년까지 40% 줄이겠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한 1톤도 배출하지 않겠다 네트로.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막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영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알고 계시죠? 중국도 요즘 산업을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시설을 계속 폐쇄시키고 있거든요. 요즘 포스코 주가 엄청 오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게 포스코가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철강 시설을 지금 폐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이 심각하게 기후변화를 생각하고 있고,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헤게모니 다툼에 있어서 지금 포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EU가 중국을 압박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권 있죠. 대표적으로 인권. 그죠? 그 다음에 무역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후변화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있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산업을 좀 희생하겠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미국이 새 정권 들어오고 나서 그걸 지금 푸시하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그래 우리도 명분을 쌓아가지고 니들하고 한판 붙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틈바구리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 시점에 혹시 도움이 되실까 몰라서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이 ESG와 관련돼서 기업이 온갖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초점을 둬야 될 키워드를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뭐 실무자가 계시면 기억했다가 나중에. 당연히 첫 번째가 뭡니까? 기후변화입니다. 이건 뭐 그냥 기업의 그 생명을 좌우하니까요. 그죠? 기후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생물 다양성입니다. 곧 어마어마한 이 압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생물 다양성 이슈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회 이슈 쪽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DEI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지금은 아주 생소하죠. 계속 들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DEI 또는 사회적 측면에는 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지만 환경은 기후변화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아니, 잘한다기보다 잘하려고 노력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도 그렇고, 지금 막 포트폴리오 막 바꿔버리잖아요. 특히 SK가 이제는 전통적인 우리 사업 포트폴리오 다 버리겠다라고 지금 덤벼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SK를 오랫동안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는 특히 SK 같이 저렇게 기후변화와 환경 인텐시브한 산업은 그 에너지 효율 좀 높인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예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스코에 가서 그 말은 제가 못하지만 비슷한 톤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포스코가 철강을 버려야 될지 모릅니다.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설을 동남아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뭐 소유권 우리한테 있을지 몰라도 오퍼레이션은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로 안 잡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총 탄소 배출의 포스코 하나가 11%입니다. 한 기업이. 그 수십만 개 기업 중에 한 기업이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소에 목을 매달고 있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사회 쪽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감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DEI라는 용어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르쳐 드려도 그래 다양성 뭐 하란 얘기야. 포용성 뭐 어떻게 점수를 매기지? 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애매한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평가 ESG 평가 기관 전 세계 한 500-600개 된다 그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MSCI나 ISS 뭐 이런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가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로 종업원 이슈입니다. 좀 우리 종업원한테 잘하고 있어 이런 분들 많죠. 우리나라 그 CEO들 물어보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종업원들 분위기도 좋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양성과 포용성 이슈가 도전을 받을 겁니다. DEI. 그 다음에 당연히 뭐겠어요?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 DEI,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마지막은 역시 환경 쪽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자원순환입니다. 자원순환. 자원순환은 뭐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도 키 이슈가 플라스틱 문제죠. 그래서 자원순환 중에 플라스틱,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DEI, 안전. 나머지 안 챙기셔도 됩니다. 그 5개만 집중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신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면 위험하니까. 그죠?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그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슈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탄소 관리 잘해요. 뭐 에너지 효율 높이고 CC.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수천 개가 없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탄소세를 강하게 부과하기 시작하면. 근데 탄소세 강하게 부과될 겁니다.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톤을 배출하는 기업에다가 10만 원을 때 1년에 1조 원 비용이 듭니다. 탄소세만.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정도는 좀 약하게 올지 몰라도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언제까지 그런 규제와 외부 압력과 시장의 간섭과 투자자들의 압력에 계속 대응만 하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가는 아름답게 산화합니다. 아름답게 산화합니다.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지만 지금 이참에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오래됐지만 배터리 산업을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산업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LG화학은. 물론 뭐 LG화학이 다른 사업부에서도 지금까지 아직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벌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업종에 많이 종사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 ICT. 딱 두 개잖아요.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생명, 바이오, 그 다음에 ICT. 그죠? 이거 말고는 사실은 키워드가 없거든요. 그 키워드에서 찾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신문 보시면 제가 신문기사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ESG에 관해서는 신문기사들 보면은 ESG 광풍, 열풍 이거 곧 조금만 지나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ESG 가지고 막 사기친다고 ESG 워싱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ESG는 한때 유행으로 끝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E와 S와 G를 평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기업이 E와 SG를 잘 안 하면은 기업의 성과 자체가 문제가 된다. 소비자들이 싫어하니까. 또는 좋은 종업원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기업 성과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 이 순환고리가 갈수록 심해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지금 경영자들이 예를 들면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기를 하는 것도 ESG 경영이라 그러고 장학금 주는 것도 ESG 경영이라 그러고 이렇게 부르는 이 참 무분별한 접근은 내년쯤 되면 정리가 된다. 하지만 ESG는 영원히 갈수록 중요하고 강해진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해놨고요. 유엔에서 여러분 아시니까 이걸 왜 했느냐 하면은 미래 세대 왜 이 ESG가 계속 가고 갈수록 강해지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엔이 정의한 미래 세대가 있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걸 정의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 거 우리가 다 뺏어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망가뜨리면 미래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 거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그 미래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요거는 UN SDG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미래 세대 넘겨주세요. 얘입니다. 얘가 그 미래 세대예요. 35년 전에 유엔이 얘기한 미래 세대들 우리 좀 합시다. 미래 세대들도 생각하고 우리가 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삽시다 했는데 35년 만에 불과 이런 친구 Z세대죠. 우리가 요즘 말하는 Z세대. Z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얘예요. 한 17, 18 되나요, 지금? 잘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라는 애예요. 환경운동 한다 그러죠. 근데 이건 상징적이지 얘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세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정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ESG 배경에 누가 있느냐, 왜 ESG냐 하면 얘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이라고. 뭔 얘기 했는지는 아시죠? 그죠? 얘가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How dare you? 영어로. 우리 보고 하는 거죠.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당신들이 감히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쳐 놓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 두 번째, we will never forgive you. 우린 절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저보고 하는 얘기죠. 얘기하는 계시는 분들 용서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We will be watching you 그래요.
당신들 계속 지켜보고 있어. 계속 그따위로 행동할래? 라는 게 얘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 세 개가. 그게 얘 말이 아니고 지금 20살, 30살 된 애들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소비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실제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강하게 행동을 하는 한 얘들이 기업들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업이 바뀌니까 투자자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투자자는 절대로 세상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잘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합니다. 옛날에는 ESG가 밥 먹여주니 이랬던 투자자들이 지금은 ESG가 밥 먹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뭐 그 뿌리 근원을 찾아가면은 소비자가 있고 종업원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파워가 얼마냐 하면요. 올해 내년쯤 되면은 전 세계 소비 시장의 50%가 MZ 세대입니다. 뭐 그럴만도 하죠. 40 넘어서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구매력이 있는 거죠. 걔들이 지금 기업에 대해서 니들 제대로 안 하면은 제품 안 사겠다. 니들 제대로 안 하면 난 이 기업에 취직도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혹시라도 야 어차피 실업자고 일자리도 없는 것들이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잡 구하기가 어려워도 나는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괜찮은 애들을 끌어들이려면은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돼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월스트리트 가면 월급이 우리 돈으로 한 몇 억씩 받는 애들 있죠. 월스트리트 가면은 걔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들어가면은 파타고니아 자켓 줍니까? 물어봐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기업 주지. 그래서 월가에 가면요. 이 파타고니아 이 자켓 있잖아요. 뽀글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입고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점심시간에 그거 입고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월스트리트의 그 어마어마한 투자 회사들이 제복처럼 파타고니아에다 주문을 한 거예요. 우리 종업원들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거절했어요. 파타고니아가 안 판다. 왜 안 파느냐 하면은 니들이 투자 의사결정에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니들한테 제품도 상품도 팔지 않겠다고 거절당했어요. 웃기는 일을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종업원들도 이제는 내가 어차피 취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어.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래 좋아. 파타고니아 옷이 꽤 비싸거든요. 파타고니아 옷이 비쌉니다. 제가 최근에 기업들이 주는 선물을 좀 받았는데 티 하나가 하얀 티 하나 그냥 티 있죠. 그게 6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 티 하나에 1, 2만 원 줘도 살 그럴 만한 티를 그런 것들을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입고 다녀요.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이 MZ 세대가 세상을 바꾼다. 지배구조는 제가 주로 대기업에 강의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냥 지배구조는 얘기 안 할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를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는 요 빨간색은 예를 들면 이 사회가 독립적이냐, 여성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느냐, 얼마나 전문적이냐, 사실 얘기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아시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사회이사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회에서 싹 바꾸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대주주 손 다 떼라 그럴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배터리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 이슈도 사실은 그게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거든요. ESG 이슈죠,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못 해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빨갛지 않은 거는 뭐냐면 그냥 기업의 일반적인 원칙, 정책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투명성, 그다음 공정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세 정책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배구조고, 요거는 지배구조가 결정하는 기업의 원칙과 정책입니다. 요거 중요하죠. 이것마저도 실무단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거의 다 최고경영청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받는 제일 중요한 이슈는 종합하면 이겁니다. 진짜 이사회 경영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나쁜 거냐? 그럼 미국식 그런 거 의사결정 구조가 좋은 거냐?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색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넘어갈랍니다. 그죠? 아마 신문에서 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홍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단홍. 이 단홍이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가 났느냐 하면은 7년 동안 CEO가 전문 경영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파베르예요. 파베르라는 전문 경영인이 3개월 전쯤 4개월 됐나요? 쫓겨났습니다. 누가 쫓아냈느냐? 기관 투자자들이 쫓아냈어요. 그거야 주총에서 의결하면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어려운 일인데 외국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쫓겨났느냐 하면 이 양반이 5년 전에 어마어마한 지속가능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참 위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이름은 이렇죠. Regenerative Agriculture Initiative인데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토양, 그 다음에 농부, 동물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진짜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MSCI에서 평가하는 그 점수도 AAA 최고점을 받고 뭐 아주 잘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주 잘했는데 결과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쫓아낼 때 지분 구성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MFS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하고 블랙록입니다. 얘들이 대주주예요. 얘 대주주가 저 CEO를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참 아름답고 참 좋은 얘기구나.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니? 5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14%. 5년 동안.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주당순이익이 2020년에 13% 빠졌어요. 근데 그 경쟁회사가 어디냐? 네슬레, 유니레버 이런 데인데 거기는 얘들보다 ESG 점수는 좀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주가 수익률이 뭐 5년 동안 45%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블랙록 있죠? 블랙록. 아까 그 아주 숭고한 얘기하던 블랙록이 여기 있어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ESG 다 좋아. 근데 우리는 투자 수익률을 내지 않는 CEO 싫어.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레리 핑크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레리 핑크하게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만큼만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ESG 점수가 좋아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해서 점수가 좋고 뭐 좋죠.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결국은 기업이 진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어서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나 유니레버처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기업들은 당연히 점수 잘 받죠. ESG를 잘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기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뭐 하란 얘기냐? 뭐 하란 얘기냐? 제가 대기업에 가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그저께도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갔다 왔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이 며칠 전에 아모레니까 그걸 떼면 에이모아가 되잖아요. 에이모아 뷰티풀 프라미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2030년까지. 뭐냐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온갖 걸 다 해요. 아주 아름답죠. 아름다운 게 당신들의 목표입니까? 정말로 아름답기만 한 회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위대한 회사가 돼야지. 그리고 현명한 회사가 돼야지. 아름답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죠? 왜냐하면은 그 캠페인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엄청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 수익성을 희생할 수 있다? 아니죠. 그거는 유엔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지속 가능성 중에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거 좋고 E도 좋고 S도 좋은데 동시에 경제적 성장을 달성을 해야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거를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더라. 경영자들과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하란 얘기니? 기후변화 뭐 하란 얘기니? 그러면 기후변화 탄소 배출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기본으로 그냥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 찾으세요.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을 어떻게 했던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와 뭐 사회 문제 뭐든지 다 결합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내면 그걸 우리는 지속 가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부르고 요즘 사람들이 말을 이거는 뭐 ESG 경영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부르고 싶겠죠.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되려면은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아무리 탄소 관리 잘하고 아무리 종업원 뭐 아름답고 뭐 행복하게 만들어 줘도 미래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냥 제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SK에 가서 제가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하느냐면 임원들 교육. 임원들을 많죠. 그죠? 굉장히 많잖아요. 하면서 SK의 현재 이해관계자가 누가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냐, 이슈가 뭐냐, 이걸 분석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요. 코칭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아,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는 뭐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어. 종업원을 위해서는 뭐 비율을 좀 높여야 뭐 이런 얘기하죠. 별 도움 안 된다. 왜?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느냐? 자, 하나하나 활동마다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니까 하세요? 정말로 착한 일 하고 싶으세요?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착한 일도 좋고 아름다운 일도 좋고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뭐 공헌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도 창출되고 우리 기업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은 정말 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봐라. 예를 들면 뭐 하기 위해서 하느냐. 물론 처음에 컴플라이언스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제품 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플랫폼 개발. 도대체 이 일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중고 핸드폰을 이 통에 넣으면 회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본 회수하고 하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SK가 하고 있죠. 좋은 일이죠. 근데 왜 하는지, 하면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고 하세요. 모든 단위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하실 때. 그래서 그걸 조직 문제와 연결을 시키면요. 지금 대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CEO는 나서가지고 또는 ESG 담당하고 있다는 부서는 나서가지고 막 왔다 갔다 뭘 하고 있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마케팅, 오퍼레이션, 구매, 뭐 이런 팀들은 관심이 없어요. 모릅니다. ESG 뭐예요? 소셜 밸류가 뭔데요?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모릅니다. 고민이죠. 이게 진짜 딥 체인지가 되려면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가치가 얼라인 돼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가치를 얼라인 하려면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은 첫 번째는 렌즈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을 보는데 이 렌즈를 통해서 봐라. 이 렌즈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물론 ESG라고 불러도 돼요. ESG 또는 지속 가능성 렌즈를. 그래서 그냥 렌즈를 하나 사가지고 돋보기 있죠. 종업원한테 다 나눠줘라. 다 나눠주고 매일 여기 뒷주머니에 차고 다니게 꺼내가지고 본다 이거죠. 자, 오늘 내가 뭐 결제를 해야 돼, 의사결정 해야 되는데 이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지? 요거 렌즈로 매일 봐라. 두 번째, 렌즈로 보고 의사결정한다고 그게 다 그 가치가 얼라인 돼서 윗사람들 생각과 같은 게 아니니까 필터링을 해야 된다. 필터링을. 그거는 이제 윗단에서 하는 거죠. 필터도 하나 줘라. 매니저들한테. 필터. 올라오면 의사결정이고 뭐고 올라오면 필터로 걸러내는 거죠. 아,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맞아. 필터링. 그거를 제도화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코칭입니다. 부서 단위에서 코칭 리드가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서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코칭을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 전체에 ESG 팀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ESG와 관계없어. 그 수없이 많은 종업원들이. 그 사람들이 언제 이 사람들한테 티칭, 코칭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코칭한다 한들 현업 부서에 딱 맞는 코칭하기가 어렵잖아요. 조직 구조 내에 코칭 리더를 만들어라.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죠? 세 가지. 코칭, 렌즈, 필터 해야 조직과 문화가 만들어진다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할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이 시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특히 내 조직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제가 또 편안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시간이 되면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도 좋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 이래도 좋습니다. 혹시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저는 그 아이리스 코리아라고 하는 일본계 글로벌 기업에서 지금 그 송도 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장입니다. 우선은 그 제가 항상 완전면 그 우리 그 청장님 옆에 왔는데 일단은 제 그 임무가 질문을 빨리 하고 분위기 띄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이크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을 했고 또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 중에서는 가장 뭐 귀에 수속 들어오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의 요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ESG의 뭐 중요한 포인트가 DEI라고 해가지고 공정성, 포용성 또 뭐 저 하나가 뭐였나요? 다양성. 다양성. 네네. 개념은 뭐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 중에서 그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업 안에서 가면 그 포용성의 개념은 어떤 건지 예. 구체적으로 좀 뭐, 사례를 좀 알고 싶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 뭐 이제 뭐 이게 가동되는 중대재해처벌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가 상당히 이제 대표를 압박하는 법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에 예.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중대재해법이요. 그건 제 전문이 아닌데 그래도 답은 할게요.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EI는 우리나라 경영자들한테 되게 생소해요. 그리고 감이 잘 없습니다. 그게 이슈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애매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얘기하는 다양성은 진짜 다양성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겠어요?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성비요, 남성, 여성비.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양성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수자. 성소수.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감이 없고 떨어지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문제가 이슈가 되나? 우리나라에 게이가 몇 명이나 되나? 성전환자 몇 명이나 되나? 잘 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성소수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슈가 덜 돼 있죠. 성소수자, 여성, 그 다음에 이 인종, 우리나라의 인종 다 또 우리 단일 민족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의 인종과 민족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됩니다. 조금 있으면 한번 두고 보세요. 분명히 됩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구 증가로 돌아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력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노동정책에 뭐 애 하나 낳으면 허경 누구죠? 후보가 후보죠. 1억 준다 그러는데 그 효과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의 여성 직원, 여러분들 속해 있는 조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직원의 여성 비율이 얼마인지. 많으면 한 20, 30% 되거든요. 보통. 그리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비율은 한 5%, 10%로 뚝 떨어집니다. 이사회에 여성이 있는데 물어보면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성이사 하나 만들어라 가지고 하나씩 만들고 있죠. 엄청나게 비율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는 그 중요한 여성 노동력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유입되어서 그 공간을 메꿔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하거든요. CSR 뭐 지속가능 강의를 하면은 외국 애들이 와서 한 50명 듣는 강의가 있어요. 영어로 물론 하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그 다음에 유럽도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미국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뭐 인종, 뭐 이런 거 있죠. 뭐 성소수자 어쩌고. 얘들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외국인을 차별하는지를 그 친구들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사례로 얘기를 해요. 듣다가 보면 나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었는데 걔들은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지면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여성 비율이죠.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다양성이라 그러고요. 근데 그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가할 때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제도와 문화와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거고요. 평등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안 해요. 보통 빼버립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기회 평등, 공정한 기회,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결과는 몰라도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건 좀 일반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보통 D&I라 그래요. D와 I. I는 뭐냐 하면은 아까 유럽이 아니라 유엔의 그 SDG 보여주는데 그 SDG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요. 영어로 Leave No One Behind입니다. 슬로건이 뒤처지는 사람을 가능하면 소외되는 사람을 가능하면 없게 만들자. 이게 포용성입니다. 그럼 기업에는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이 누구냐? 있죠. 그러니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너는 아니야 빠져 하지 말고 우리 모든 행복과 복지와 성장에 데리고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가자. 그래서 예를 들면 떠오르는 이슈가 장애인 같은 분들이죠. 장애인들. 아니, 당신들은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정상인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일과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좀 독특하지만 외국에도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정규직과 임시직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정말 그 계약직, 임시직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다른 클래스의 시민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정규직과 다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성장하는 혜택을 오롯이 다 받을 수 없는 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층들을 니들은 달라라고 떨어뜨리고 소외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장의 혜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면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라라는 점수가 또 꽤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법정 장애인 고용도 비율도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죠. 그냥 벌금 내고 마니까. 그죠. 근데 이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아닌 거죠. DI 이슈인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과 여성 이혼이 몇 %냐 이런 것들이 DI 이슈입니다. 물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 비율이죠. 북유럽 국가들은 50%입니다. 비율이. 법으로 아예 40% 이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여성 임원 비율이 40%를 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50%입니다. 잘 돌아가죠.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이슈를 얘기하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념적인 이슈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그걸 왜 관리자가 CEO가 민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거든요. 사실은 옳고 그름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슈가 얼마나 그냥 예를 들자면 얼마나 그 진보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또 친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정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척도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투자를 해도 안전사고는 발생하게 마련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그걸 이해해줘야지 라는 사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경영자들은 정말로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만큼 안전에 신경을 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진짜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보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 사실은 안전이거든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가 기업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인권과도 해당이 되고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중대재해법이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죠? 예, 뭐든지 뭐 시간이 되신 건데 이제 가셔야 되지 않나 지루하지 않나 모르겠다. 어쨌든 예, 뭐 질문은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혹시 화상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나 본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별 일도 없고. 진짜 궁금한 거 우리 조직에 뭔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뭐든지. 세상이 팬데믹 이후에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버입니다. 제가 유튜버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꽤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데 유튜브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한 26개 올려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CSR, ESG, 지속가능 경영에 관한 겁니다. 모든 기업 사례와 뭐 모든 것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싫어해요, 별로. 너무 그냥 기업 얘기하고 지속가능 얘기하니까. 근데 기업체 실무자들이 많이 봅니다. 대기업에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참, 맞아. 이 자료에는 없다. 제가 새로 만들어 왔는데 만만닥터 김사부라고 혹시 실무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계정 이름이 만만닥터 김사부예요. 왜 만만닥터냐면 제가 박사학위가 있는데요. 뭐 깊이 있게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알고. 그래서 만만하다고 만만한 박사라고 만만닥터고요. 그리고 김사부는 제가 이제 성씨가 김이니까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 학생이 저한테 유튜브 만듭시다. 그리고 교수님, 제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교수님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만듭시다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방식이라서 김사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예. 거기에 ESG에 관한 건 사실상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예. 예. 특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지원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잘 들었고 많이 배웠는데 사실 이제 그 강연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기업 사례들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제 강연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있으실 텐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ESG까지 과연 신경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관점에서 조금 해주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근데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잘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를 갔었는데 포스코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구매 정책을 만들었다. 그게 ESG 구매 정책이다 그래요. 그 ESG를 고려해서 구매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 협력업체들한테 그걸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ES와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왜 그걸 ESG라고 부르세요? 그냥 지속 가능한 구매 정책 해서 환경과 사회를 체크하고 그건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굳이 ESG라고 붙이면 다른 거는 G인데 G 그죠? 지배구조인데 아니 중소기업에 지배구조 문제 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중소기업은 그냥 1인 기업이요 거의 그죠? 1인 기업인데 무슨 지배구조 이사회 독립성?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다른 게 뭐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ESG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이러지 이제 다들 진정이 되고 나면은 똑같네 라고 다들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또 수도 없이 강의하고 수도 없이 글을 쓰는데 그냥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자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바는 없는데요. 자꾸 갈수록 점점 더 쥐어짜고 강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SK 하이닉스한테 아리백 하라고 넷제로 선언하라고 해가지고 바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SK 계열사 8개사가 한꺼번에 동시에 뭐 넷제로 아리백 이런 걸 선언을 했거든요. 아리백이라는 건 신재생 에너지 100% 쓰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거 뭐 SK가 했겠어요? 애플이 그냥 하라고 전화 걸어가지고 안 하면 너 그래 끊을 거야. 그걸 바로 해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하이닉스는 그럼 또 그냥 있겠어요? 그죠? 하이닉스는 야 우리가 지금 애플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 밴드들 경영에 있어서 뭐 환경, 인권, 뭐 고용 문제 안 하면은 곤란해 보고할 때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2차, 3차 밴드까지 결국은 그 고리가 갈수록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결국은 그러니까 B2B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소비자 상대하지 않는데. B2C하고 다른데 당연히 맞죠. 그죠? 당연히 맞죠. 그다음 우리는 중소기업인데 맞죠. 그리고 우리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데 뭐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다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바이오 산업 다르고 소비재 산업 다르고 건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중요한 것이 이슈가. 그거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산업별, 규모별, 비상장, 상장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비상장, 상장 에너지 인텐시브한 데와 안 한 데 조금 말씀하셨듯이 B2B와 B2C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정책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중소기업은 그래서 B2B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 중소기업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 불행하게도 그냥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게 이거 있죠. B2B면은 계속 위에서 구매업체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다니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중소기업들한테 ES 얘기하지 마라. 그 중소기업이 힘든데, 그리고 당신들은 이걸 뭐 중소기업에 치면 지원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을 아름답게 얘기하지만 중소기업은 어차피 그 전부 다 규제다. 힘들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자꾸 만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가면서 해라.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게 압박을 가하는 바이어들, 대기업들이 많지만 그 대기업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ESG라고 다를 바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하지만 자꾸 그 바이어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뭘 준비하느냐? E와 S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E를 더 많이 준비하는 거죠. 그죠? E를 많이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업체들의 탄소 배출까지 책임지겠다, 우리가. 이러는 기업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우리 협력업체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내가 다 책임진다, 탄소 배출을. 그리고 30년까지 넷 제로가 아니라 넷 네거티브로 만들겠다. 제로가 아니라 네거티브로 아예. 배출하는 것보다 더 흡수를 많이 하겠다는 뜻이죠. 내 공급업체의 배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가 무슨 뜻이에요? 공급업체들 쥐어짜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탄소 배출 못하도록 그냥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이런 데서 좀 지원해주고 교육받고, 특히 이쪽에 신경 많이 쓰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있잖아요. 생물 다양성은 좀 멀지만 기후변화, 자원순환, DEI 안전 있잖아요. 그건 정말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만은. 그래야 바이어들의 요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품 납품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ESG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고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또 혹시 질문 없으시면? 한 시간 된 것 같네요. 네.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어쨌든, 처음에는 약간 눈이 좀 약간 감기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렷하게 떠 계시니까 제 기분이 좋네요.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상황이 다르지만, 한두 개 정도는 그 김사부가 얘기한 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지? 이런 거 혹시 있으면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또 다른 기회에 도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 다 뭐 알겠어, 이해됐어. 근데 어쩌란 말이니, 우리 기업에 뭐부터 할까? 이런 게 필요하시면 이제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청장님 그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예. 아니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예,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김정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 외에 뭐 저희 경제청 우리 아이패드와 관련된 혹시 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예. 그럼 또 여러 가지 다른 저희 앞으로 또 뭐 작년 했던 그 간담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기업인들 또 만나 뵙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등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늘 저희는 우리 아이패드에 있는 기업들 저희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기업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좋은 경영 환경에서 기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도와드리고 특히 오늘 ESG 경영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또 기업들과 또 저희 아이패스 또 유관기관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직접 와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기업인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